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할 때 또 시간 지켜달라고 해서 특별한 부탁이니 제가 특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황과 조건이 어렵습니다. 앞선 토론자께서 굉장히 이제 우리 운동 전반에 대해서 격한 표현으로 이제 어려움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토론 부탁을 받고 사실 나오기 전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 많고 학생들이 적거나 대강 예상을 한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한 절반쯤 되면 이렇게 얘기를 좀 편하게 섞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와보니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동기들이 만만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또 희망이 생길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를 지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뭐 페이스북에 미모 출중 성격 훌륭한 달인이라고 표현하는 초등학교 2학년 제 딸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스크림만 주면 아빠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해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제 딸이 저를 지배하고 제가 또 아이스크림 하나로 동지애를 딸과 키워가듯이 앞으로 정말 이 신세대들 우리 운동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동지들이 저보다 상대적으로 이런 동지들이 모인 자리라면 우리 딸이 아이스크림 보고 달려가듯이 저도 언제든지 달려가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이제 희망을 보는 것이죠. 절망적 상황에서 그러면 그 절망적 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울기만 할 것이냐, 그리고 같이 포기를 선언하고 실패를 공동 확인할 것이냐, 아니면 그곳에서 어떻게 실패를 딛고 반격을 조직하자고 동지들을 조직할 것이냐. 이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히 패배 국면에서 리더들이 일정하게 대중조직이든 또 정치의 영역에서든 활동하는 사람들이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된다. 명백하게. 그리고 일정한 지향을 분명히 선언해야 된다. 그리고 지나온 시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명백하게 책임도 져야 되는 거고 반성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달려가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서 달려가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노동운동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저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백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것은 미래를 책임질 이곳에 있는 젊은 동지들도 마찬가지고 또 패배 현장에서 실험하고 있는 조합원 동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부끄럽더라도 나서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발제문을 미리 받아서 읽어보면서 사실은 큰 틀에서 정세 분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어도 동의하지 못할 부분은 없다. 대다수 적시된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부탁받았던 부분과 함께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으면 첨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간략하게 제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중조직에서도 그렇고 몇 가지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동전선 공동대표로 이렇게 적지 않았으면 조금 더 섰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직 내에서 노동전선이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치적 통일성을 기반으로 해서 유지되거나 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중조직에서 상당수 다른 정치적 견해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가 조직으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한 입장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조직을 공동대표로서 대표하고 있으면서 아무리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발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제가 썼던 것 같고요. 간략하게 이미 이제 유주영 정책위원장께서 이제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것이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 순에 따라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민주운동의 위기나 과제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했었고요. 일단 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과 관련해서 앞서 뭐 발제와 토론에서도 이미 이제 있었지만 이런저런 경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부분은 이런 우려가 기후가 될 수 있도록 이 추진 주체들이 이제 분명히 노력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는 언급도 되어 있던데 최근의 경향이 사실은 과거 경향에 대한 명백한 그 반성적 평가, 비판적 평가에 기반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논의의 흐름이라든지 또 저도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봤을 때 그렇게 반성과 성찰을 전제로 해서 당 건설 논의라든지 노동자 결국 정치와 관련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이견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운동의 역량 강화와 당 건설 사업 또는 노동자 계급 정치 이 두 가지 문제는 선호의 문제라기보다는 동시병행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다를 수는 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주운동의 과제 관련해서 정치 세력화 관념의 정정이라는 부분 뭐 이 부분도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어쨌든 투쟁과 혁신의 과제 이행을 위해서 노동자 계급 정당 건설 또는 노동자 계급 정치의 재구성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들을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 또는 노동자 계급의 이 정치적 절망을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바꿔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반드시 당 건설이 된다는 또 보장도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라고 하면 기본적인 전제와 또는 그 입장과 관련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이제 당 건설이냐 아니냐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회운동 정당 부분에 대해서 이 당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조금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적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조금 이제 들어보고 저의 이해를 좀 이렇게 넓히기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볼 필요는 있고요. 또 이 사회운동 정당이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노동자 계급 정당 무엇으로 명명되든 거기에 이제 강령의 담길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좀 풍부하게 토론하는 것이 운동을 좀 더 확장해 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의 민주노총 어쨌든 이런저런 한계가 명백하게 출범을 했고 또 지금 현재도 그 한계가 명백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민주노총을 고쳐쓰기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름하여 운동 진영에 있는 모든 이들의 이제 사실은 이제 고민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해온 것은 혁신을 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혁신을 위해서 어떤 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난 시기의 논의들이 실종되지 않고 지난 시기의 토론과 논의들이 좀 더 직접되는 수준에서 지금 현재의 위기를 반영한 새로운 전략의 수립, 새로운 전략적 접근,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진흥대 정책위원장님의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풍부하게 토론하고 이제 제시되는지 모르지만 2012년 임원 선거 공정 문제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뭐 어차피 혁신을 위해서 선거 투쟁을 벌이는 것은 뭐 그 대중조직에 소속된 당이나 사람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임원 선거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이제 직선대로 실시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 왜곡 전파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시했다가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2007년 4월 달에 이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집행부는 이것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행부를 끌어가는 세력의 변화가 있었냐?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세력에 의해서 민노총 집행부가 6년을 이어왔는데 그 6년 동안 직선제를 또 유보도 하는 결정도 하고 계속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럼 그동안의 이들의 소위 활동 행태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단순히 선거 제도를 역사적으로 변화시켜보자가 아니고 민노총 혁신 차원에서 결의되었던 이 직선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가벼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는 명백한 그리고 엄중한 평가와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민노총 혁신을 위한 선거 제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어차피 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다시 또 논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정치방침 개입과 대선 공동행동 이 문제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다른 토론회에서도 크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의 원인을 대략적으로 노동자 계급성의 상실, 투쟁성의 상실, 민주주의의 실종, 의회주의의 폐해 정도되는 것, 이런 것에 이제 기인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고, 그동안의 민노총의 정치 방침이, 사실은, 잘못된 측면도 있고, 또, 올해 들어서면서 그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집행부에서 잘못, 추진되었다라고 하면, 통일한 자기 반성이 되어야 하고,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통진당 사태라든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동일한, 집행부에서 또 이걸 새롭게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것이고,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노총 정치 방침을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 그리고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과 관련해서 독자 후보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타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발제자가 적시하신 대로 이게 야권 연대에 분명히 이게 반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독자 후보로 나가지 않으면 모르지만 독자 후보를 검토하다가 말면 모르지만 나가면 사퇴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독자 후보 전술을 검토하고 실행할 때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공동 대응을 위한 단초 마련을 위해서도 공동 대응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촉박한 일정. 한나라당은 이미 이제 후보가 선출되죠.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도 다음 달 부르주아 정치판에서도 이제 어쨌든 집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도 이렇게 빨리 하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왔던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시지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와 관련된 촉박한 일정과 역량에 대한 타산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희망은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조직, 몰락해가는 대중조직, 그 다음에 괴멸적 타격을 입은 진보정당, 즉 노동자 계급 정치, 결국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대중조직은 계속 현장이 무너지고 엉망이 됐지만 국회에서 몇 명 건지면서 사실은 당운동은 제대로 되는 것처럼 착시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 계급 정치로 명명되고 있던 또는 그렇게 대변되고 있던 상황, 이것도 명백하게 무너졌다. 그리고 대중조직도 여전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하면 차라리 깔끔하게 제가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현장에서 깔끔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 계급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모색 이런 것도 진지하게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중조직의 경우에는 그냥 민주노총이 어려워졌다, 현장이 어려워졌다가 아니라 노동상권에 대한 직접적 타격, 직접적 공격, 평행화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됐던 문제란 말이죠. 벌써 7, 8년 전에 포항 지역이나 이쪽에는 HID가 투입되기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속됐고 우리가 관심을 덜 가지고 민주노총이 대중조직이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쟁의권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교섭권이 날아가고 심지어는 이제는 단결권조차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동계급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그런 투쟁과 조직 사업을 현장에서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관련해서 노동자 계급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트로 같이 고민되고 토론되고 또 진지하게 논의되고 교감되고 또 결의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간단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교육선전부장 얘기 글에 나와 있는 대로 맞습니다. 실장도 해보고 국장도 해보고 왔다 갔다 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직책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실장에서 국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좀 좌천돼서 지금 경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 거는 크게 보면 10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처음에 이게 보니까 민주운동의 쟁점, 그래서 노동자운동, 노동운동과는 좀 범위가 넓은 쟁점인가 보다 그랬는데 결국은 또 노동자운동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지적을 간단히 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는 80년대인데 80년대에는 온통 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다 집중점은 전이였습니다. 뱅가드 전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는 전이 자격이 없다고 해서 기간요원 뭐 이런 이름을 붙여주더라고요.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전이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제1의 과제이고 그것이 지상명령이고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90년대 딱 갔더니 사회주의가 망하고 나더니 양날개론이 막 나와요. 지금 그 노회찬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양날개론, 그렇지, 새는 두 개의 날개론 아니고 양날개론 한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000년대가 딱 지나니까 양날개는 어디 가고 한 날개만 얘기해요. 당이 지우라고, 정당이 최고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새는 양날개는 아니라 일단 몸뚱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대체 노조하고 당과 난리 치는데 몸뚱이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이성호 동지도 지적하셨는데 노동정치 얘기할 때 노동정치는 그러면 당 만드는 거하고 노조 만들고 노조 활동하는 게 이게 그럼 여전히 당 양날개 구도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나 노동정치가 어떻게 노조 활동하고 구분되는 건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노동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회정치로부터 시작한 노조 활동 현장 투쟁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자본주의 소위 뭐랄까 근대 사회가 오면서 정치와 정답,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양날개론이라는 기본적으로 불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소위 근대 사회가 갖고 있는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분할구조, 그래서 그것에 종이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정치를 얘기할 때도 좀 많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회운동정당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리뭉실하다면 실천하는 게 이거 말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로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집권정치나 복권정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복권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잡으면 이 심상정 여사님들 애쓰지 말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집권도 지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된다. 노동자 민중들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된다면 지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열어주는 그런 복권 정치가 필요하다는 게 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진당 문제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기 싫어요. 우리 현장에 별로 싫어합니다. 진통당이 이건 거꾸로 이제 현장에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쟁 가치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클릭하면 손은 빠르고 입도 굉장히 빠른데 몸은 되게 느린 것 같아요. 몸과 손은 민감한데, 손과 입은 민감한데 몸은 굉장히 둔감해 보입니다. 이게 저는 참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투쟁이 벌어지고 그러면 항상 그래요. 몸으로 안 아프고 직접 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왠가 자료도 있고 설명을 왜 이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노동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말은 무지 많아요. 노동 문제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노동 문제를 전부 다 입으로만 말하고 있다는 것도 현장에 가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해방과 평등사회건설 참 오래 들어봤습니다. 30년 넘게 들어왔다는 얘기인데요. 노동해방 이런 얘기할 때도 이제는 좀 촘촘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대한 노동,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위대한 노동 뭐 등등 얘기하는데, 위대한 노동 그렇게 찬양했던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어찌하여 노동자들을 다시 노예로, 그래서 노동력동원에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왜곡되고 그렇게 되는가. 노동을 찬양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노동자를 그래 위대한 노동 열심히 해라 라는 식으로 노동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을 뿐이다. 이 시대에 다시 노동은 위대하고 그런 얘기 그대로 똑같이 하실 거냐?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한 과거의 관념과 현재의 관념은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조에서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동화를 통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반전 동화를 배우고 있다 애들이. 그래서 개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배짱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반전 동화에 지금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에 대해서 노동해방, 평등사회는 이런 얘기할 때 정말 25년 전에 고리타분한 복고주의적인 빈티지 같은 다시 유행시키려고 하는 거냐 그런 거라면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친절한 것 같은데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자들이 보수화됐다 얘기하는데 보수와 이런 일반적 지적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왜 노동자들은 보수화되는가? 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과 연대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사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인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는 참 불쌍해 보이고 고용 정리해고 한번 확 당하고 난리 치면서 고용 불안감에 휩싸이고 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있을 때 벌어야 되고 어떻게 민주노총 뭐 별거 없거든요. 노동자 대급 뭐지고 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 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한테 빌붙는 거죠. 고용보장해주면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노동자들이 보수했다 이런 얘기 가지고는 답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참 많은 얘기가 필요한 건데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뭐 민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이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테러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공포가 좀 휩싸이잖아요. 공포가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카에다는 누구는 때려잡아야 한다라고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이런 심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들을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폐기 제일 위에 통과하면 뭐 그것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하고 정규직 대우제의 맛이 간지 어쩌니 하는 문제하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 안 하면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시켜주면 안 되면 입 싹 뜯고 회사하고 빌붙어버리고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대자동차나 뭐 대공장 정규직들이 맛이 같다는 것이나 비정규직 수행할 때는 뭐 내일이라도 노동해방에 투자가 될 것 같이 얘기하다가 정규직 되니까 입 딱 씻겨버린 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을 분절적으로 파악하는가, 본질적으로 하나다. 이런 파악에 어떻게 하면 그런 파악을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숙고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숙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저는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누가 좀 잘, 그냥 대충 해갖고 문제없이 계속 민주노총 위원장 계속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없이. 직선제 이번에 했다가 좀 많이 날까봐 걱정됩니다. 문제없이 아무나 하시라고. 그리고 정말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선거위원장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도대체 아무리 위에 잘 올라가면 좌파도 우파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노총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판단하고요. 시간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곱째, 민주노총과 민주당의 제휴를 제어할 수 무기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과 제휴하는 것을 막을 길 있나요 진짜? 없어 보여요. SGM 투쟁이 딱 벌어진 통합진보당은 대파이 났으니까 아버지도 못해요. 그러면 민주당의 환경노동위원들하고 행자위원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갖고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진짜 발빠르더라고요.
운동권들 별로 안 와요. 그런데 은수미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발발이 와서 진상규칙하고 언론을 발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투쟁에 정말 지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을 칭찬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썰을 풀고 어쩌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우산을, 민주당이라는 우산이 좀 괜찮은 우산 갖고서 거기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다른 우산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비 맞으라고요? 그런 정도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말 또 비바람이 불 때는 다음에 튼튼한 우산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실사구시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봐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암이 발견됐으면 암 수술을 해야 되겠죠. 상처 하나 났으면 그냥 상처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진단부터 안 하고 경제를 민주화하겠대요. 경제민주화가 나오는 얘기는 경제가 독재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가 독재니까 민주화라는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처방 얘기만 하지만 병명을 안 가르쳐줘요. 우리도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를 민주화하자는 얘기는 경제가 독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업 권력이 독재를 하고 있는 거고 자본의 독재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제미에서 어찌하여 그런 폭력이 행행하는가? 그것은 기업 권력의 무한 권력이 그래도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는 삼성 노동자에서 에버랜드에서 또 두들겨 팼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일 아침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들 사장 두들겨 패잖아요. 자본 독재, 기업 권력의 무한한 독재, 통제하는 독재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 가지고 정책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병명부터 확실하게 얘기하자. 지금 이 시대는 기업 권력의 무한한 독재, 자본의 독재가 횡행하고 있다. 그 인식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처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명도 없이 계속 얘기할 뿐이다. 자본의 독재, 기업 권력의 독재, 경제의 독재, 그것도 명확히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노동시간 단축화. 이건 제가 사회진보였는데 자료를 항상 보면서 궁금한 것이라고 좀 논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논쟁할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얘기만 하면 노동일을 줄이면 변형근로제가 좀 막아진다라고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주를 줄이거나 연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변형근로의 위험이 더 큰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노동일을 줄이면은 변형근로가 많이 막아지는 것처럼 저희가 보면 똑같거든요. 또 변형근로를 막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한번 여기 표현하신 대로 숙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노동시장은 기업 내부 노동시장을 강화하는 대량 생산 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석을 가장 잘하는 데가 사회진보연대 이론가들이 제일 잘하고 계세요. 제가 자본 축적과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진보 세력 중에 그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장 잘 분석하시는 분들이 사회진보연대에 연관된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쨌든 미래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자본은, 현대자동차나 다 마찬가지 자본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수직 계열화된 그래서 외부는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이런 노동시장 한계에 와 있고, 그거는 현대자동차는 다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스마트 워킹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도 미래 전략들 보면 노동부가 다 미래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워킹, 똑똑한 노동안에 멍청한 노동안에 들이대겠죠. 유연한 노동안에, 경직된 노동안에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똑똑한 노동안에, 멍청한 노동안에 들이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한 전략들은 이미 자본은 구성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GM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별수 없이 그 얘기로 다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일단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화 동기가 만든 그 웹자보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가자. SGM 현장으로 좀 가자. 두 번째, 퍼나르자. 소식 많이 퍼나르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쌓자. 직장배제를 당하면은
노동자들은 가장 불안한 게 손배 가압류 같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생계 불안입니다. 그 생계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든든한 지원금은 돈을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겁니다. 꼭 웹자보 터널 놔주시고 거기에 있는 계좌도 많은 지원을 여러분들부터 주변에 많이 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희망이고요. 학생운동입니다. 그 미래를 짊어질 만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무겁기도 한데요. 근데 저희가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크면은 저절로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저절로 희망이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위험한 싹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관련한 고민과 의견을 좀 전달하면서 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는 조금 동별적일 수 있는데 어차피 학생운동이 전체 민주운동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 문제는 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운동이 이제 많이 위기를 겪고 선도성을 좀 탈각하면서 학생운동 필요 없다. 바로 공장으로 와라. 그러니까 빨리 노조로 와라. 아니면은 반값 등록금 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이제 다양한 학생운동에 대한 주장들이 제각각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세력들도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학생회진이 가지고 있는 좀 고민과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발제해주신 많은 선배 활동가들이 진보정치가 정말 위기다. 통진당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인 진보진영의 이념과 노선의 뭐 부재,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에 10분 동의를 하면서 학생운동이 이와 관련해서 좀 그 학생 대중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세 인식을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관련해서도 많은 동지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에 그 기반한 학생운동의 좀 과제와 전략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세계 경제 위기와 남한 경제 위기가 좀 심각한데 이에 대해서 지배계급은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강만주처럼 자본주의 끝났다 이렇게 포기를 하는 발언을 하면서 좀 민중들의 불만을 관리하려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뭐 재벌개혁이나 복지 이런 경제 민주화 담론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담론들에 대해서 좀 조응하는 이제 분위기도 있고 실제로 양권연대 뭐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양권연대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뭐 파견법이나 아니면 노조법 관련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좀 놓는 방식으로 좀 노동자 운동이나 민주운동이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운동이나 학생운동 세력이 좀 이러한 조건에서 어떻게 주체적인 조건을 좀 상승시키면서 갈 수 있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쟁점적일 텐데요. 좀 좁혀서 학생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운동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반값 등록금이나 청년 실업에 관련한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운동이 어렵다 보니까 더욱더 대학생의 이해나 권리를 좀 강조하면서 조직화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까지 학생운동이 좀 미진했던 부분도 분명 평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그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그 난점들이 이런 대학생들의 이해나 권리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에 있어서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251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학생들의 권리가 좀 대부분 변혁의 의미를 잃은 채로 지배계급의 복지정책으로 흡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걷다 보면은 반값 등록금 민주당이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플랑을 걸어놨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총선에서도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정당들이 청년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는 특성상 등록금이나 청년 실업을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학생 그 동지들이 많이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드는 생각이 진짜 등록금 때문에 어렵지 않냐, 취업 때문에 어렵지 않냐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결론. 그럼 진짜 열심히 빨리 공부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겠네 이런 반응이 나온다거나 이런 어려움이 사실상 대학생이라는 특성상 더 강하게 규정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학생 대중들을 조직할 거냐, 이거는 정말 최대의 고민이자 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우회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조건에서 전체 운동에 기여하는, 전체 운동이 어렵고 진보 정치가 좀 실종되어가는 상황에서 학생운동의 과제는 뭐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좀 많이 약해지긴 했는데 여전히 다른 국민운동과 비교했을 때 좀 고유한 의제나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기보다는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세적으로 좀 부과되는 임무에 좀 이렇게 충실히 임한다, 이런 게 학생운동의 여전한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2012년도에 쌍용차 22번째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 대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거를 바로 2646 광고 선언운동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해서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피임약 사태가 있었잖아요. 이거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좀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 본다거나, 또 부족했지만은 군사훈련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좀 입장, 그리고 대중운동 계획 이런 거를 좀 제출함으로써 지금 시기에 좀 정세적으로 학생운동이 뭘 하냐 이런 고민을 좀 충분히 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나 좀 청년에 관련한 문제, 노동, 주거, 교육 관련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누가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관련한 거에 있어서 좀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좀 세대와의 연대를 좀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청년 학생들의 문제도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정상적인 재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다다라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대선이나 총선 때도, 대선에서는 아직 정책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지만은 청년 일자리를 좀 해결해주겠다, 20대의 좀 투표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런 투표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 이런 거를 많이 내놓는데, 사실상 안철수의 생각에도 좀 거론이 되어 있던데, 그런 책이나 박근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세대의 일자리를 좀 노동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임금 피크제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좀 줄이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를 좀 주어준다거나, 아니면 의무고용 할당제도 좀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세대와 어떻게 좀 고민을 같이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런 방식으로 가기보다는 좀 그런 게 좀 막혀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세대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다,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이게 두 번째로 학생운동이 가야 하는 방향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말로 학생사회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과나 단대나 총학생회 그리고 학회, 소모 이런 정치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있어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전 같으면은 5월 1일 메이데이 전에 430 이러면은 선배님들은 굉장히 야 가자 이러면 쫙 따라가고 막 이런 막 그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 세력들이 나가도 그 공간에서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좀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치의 기초가 붕괴한 학생사회에 다시금 좀 활력을 불어넣고 기본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2012년 하반기에도 좀 뭘 할 거냐, 아무래도 그 앞에서 제시한 좀 우려점을 제어하면서 전체운동에 기여한 학생운동의 과제로 제시한 이 세 가지 틀에서 좀 하반기에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대선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요. 대선이라는 게 저는 그 2013년도에 어떤 세력이 집권을 하든 그 집권이 의미하는 바를 좀 어떻게 볼 거냐, 계급 투쟁의 기본적인 지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에 있어서 2012년 하반기 투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학생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선 시기에 사실상 뭐 안철수가 나오든 박근혜가 나오든 아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차원으로 누군가를 선택한다거나 아예 정치에 대한 이제 환멸이 되게 심각한 정도인데요. 대선 시기에는 좀 정책 공간을 확장하는 좀 방안으로서 그 공간 자체에 대한 분석과 비판, 대선 시기에 어떻게 안철수가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냐, 박근혜가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었겠냐, 이게 답이 아니면은 우리는 뭐를 고민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요. 청년 일자리 문제나 청년 정책이나 그리고 이미 그 민주통합당들이 흡수한 뭐 등록금 문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 했을 때 그 현재적으로 중요한 비정규직이나 정비해고 연대 투쟁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시기가 어떻다라는 것을 같이 분석하고 비판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좀 정리하는 게 대선 시기에 그리고 하반기 학생운동의 과제에서 중요한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빠르게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전반적으로 어쨌건 학생운동이 많이 어렵지만은 사실 결론은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생사회 전체 공간을 확장하고 자치나 민주주의를 복원하면서 좀 시기에 정체적으로 부여되는 임무를 잘 충실히 좀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자, 뭐 이런 게 결론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의 입장 그리고 저희의 생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힘찬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